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토니 타키타니 제2부입니다. 토니 타키타니의 인생에서 고독의 시기는 막을 내렸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는 맨 먼저 그녀의 모습을 찾았다. 곁에서 잠들어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나야 비로소 안도했다.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는 불안해져서 온 집안 곳곳을 찾아다녔다. 외롭지 않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조금은 이상한 상황이었다. 고독하지 않게 됨으로써 다시 또 고독해지면 어쩌나 하는 공포를 마음속에서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따금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그는 식은땀이 날 정도로 무서워졌다. 그런 공포심은 결혼 후 석 달쯤 계속됐다. 하지만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짐에 따라 그리고 그녀가 갑자기 곁에서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적어짐에 따라 그런 공포심은 점점 옅어져 갔다. 그제야 그는 겨우 마음의 안정을 얻고 평온한 행복감에 빠져들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타키타니 세이사부로의 연주를 한번 들으러 갔다. 그녀가 시아버지가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우리가 연주를 들으러 가면 당신 아버지께서 불편해 하실까요? 하고 물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하고 그는 대답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타키타니 세이사부로가 연주하고 있는 긴자이 클럽으로 갔다. 어렸을 때 말고는 토니 타키타니가 아버지의 연주를 들으러 간 건 그것이 처음이었다. 타키타니 세이사부로는 예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종류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가 어릴 적부터 레코드를 통해 늘 들었던 곡들 뿐이었다. 아버지의 연주는 매끄럽고 품이 있고 감미로웠다. 그것은 예술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인류 프로의 손으로 교묘하게 변주되어 청중을 흐뭇하게 하는 음악이었다. 토니 타키타니는 다른 때와는 달리 거듭 여러 잔의 술을 마시며 그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연주를 듣고 있는 중에 마치 가느다란 파이프에 조용하게 그러나 가득히 먼지가 쌓여가는 것처럼 그 음악 속의 무언가가 그의 숨을 답답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했다. 그 음악은 토니 타키타니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예전 음악과는 약간 다르게 느껴졌다. 물론 기억 속의 음악은 아주 옛날에 들었던 것이고 어릴 적의 귀로 들었던 것과 차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겐 그 차이가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차이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하고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물론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물에 탄 위스키를 마시면서 아버지의 연주를 끝까지 들었다. 그러고는 공연이 다 끝나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그늘을 들이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하는 일은 변함없이 순조로웠고 둘 사이에는 싸움 한 번 없었다. 언제나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고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녀는 또래에 비해 능숙한 주부였으며 무슨 일을 하든 절도를 지킬 줄 알았다. 집안일을 척척 잘 이끌어가고 남편에게는 쓸데없는 걱정을 끼치지 않았다. 하지만 딱 하나 토니 타키타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아내가 너무도 많은 옷을 사는 일이었다. 눈에 드는 옷을 보면 그녀는 완전히라고 해도 좋을 만큼 자제심을 잃고 마는 것이었다. 순식간에 얼굴 표정이 변하고 목소리까지 변했다. 처음에는 갑자기 몸에 이상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결혼 전부터 그런 경향이 눈에 띄긴 했었지만 특히 그 정도가 심해진 건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부터였다. 그녀는 그 여행 중 아무튼 질려버릴 만큼의 옷을 마구 사들였다. 밀라노와 파리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홀린 듯이 부티크를 돌아다녔다. 두 사람은 관광도 하지 않았다. 두오모 성당에서도 루브르에도 가지 않았다. 그가 신혼여행에서 기억하는 거라곤 부티크 순례뿐이었다. 그녀는 매혹당한 눈빛으로 닥치는 대로 마구 옷을 사들였고
그는 그런 그녀의 뒤를 쫓아다니며 옷값을 치르기에 바빴다. 신용카드에 글자가 달아 없어지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들 정도로 카드를 긁어댔다. 일본에 돌아와서도 옷에 대한 집착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옷을 샀다. 옷은 급속도로 늘어갔다. 큰 옷장을 몇 개나 주문해야만 했다. 구두를 수납하기 위해 신발장도 특별히 만들었다. 나중에는 그거로도 모자라 아예 방 하나를 의상실로 개조했다. 큰 집이었고 방은 어차피 남아 돌았다. 돈에 구애받는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아내는 옷을 보는 안목이 매우 뛰어났다. 새 옷만 있으면 그녀는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불평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뭐 어차피 괜찮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없으니까. 하지만 아내 옷이 방 하나를 가득 채우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 불어나게 되자 아내에게 무한히 너그럽던 그도 차츰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번은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옷의 수를 세어보았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매일 2번씩 옷을 갈아입는다 쳐도 그 옷을 전부 입어보려면 좋기 2년 가까이나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건 아무래도 너무 많다. 이쯤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는 큰맘 먹고 말을 꺼냈다. 옷 사는 걸 좀 삼가는 게 어떨까 하고 꼭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필요한 걸 사는 거야. 전혀 상관없고. 당신이 예뻐진다면야 나도 좋지. 하지만 이렇게 산더미처럼 많은 옷들이 과연 필요한 걸까?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렇게 많은 옷은 필요 없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걸요. 눈앞에 예쁜 옷이 있으면 그걸 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필요하건 필요치 않건 많건 적건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그저 어쩔 수가 없어요. 옷 사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뭔가에 중독된 것처럼요. 하지만 어떻게든 그런 중독 상태에서 탈출해 보겠다고 그녀는 약속했다. 이대로 가면 집안이 금방 옷으로 가득 차버릴 테니까. 일주일쯤 그녀는 새 옷을 보지 않으려는 듯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집안에 처박혀 있으니까 어쩐지 자신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공기가 희박한 행성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았다. 매일같이 옷으로 가득 차 있는 의상실에 들어가 자기 옷을 하나하나 손에 들어보고 바라보며 지냈다. 옷감을 쓰다듬고 냄새를 맡고 몸에 걸친 채 거울 앞에 서보았다. 아무리 보고 있어도 실증 나지 않았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새 옷이 갖고 싶어졌다. 갖고 싶다고 생각하면 더욱 참을 수가 없었다. 그저 단순히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깊이 사랑하며 존경하고 있었다. 남편이 한 말은 확실히 옳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많은 옷은 필요가 없다. 몸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그녀는 자주 가는 부티크에 전화를 걸어 열흘 전에 사서 아직 입지 않은 코트와 원피스를 반품할 수 없을까 하고 점장에게 물어보았다. 좋습니다. 가져오시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점장은 말했다. 그녀는 최상급의 단골 손님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편의는 봐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코트와 원피스를 차에 싣고 아오야마까지 갔다. 그리고 부티크에 그것을 되돌려주고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했다. 그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부티크를 나와선 가능한 한 주위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차를 몰아 246번 도로를 타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옷을 돌려주고 나자 그녀는 약간이나마 몸이 가뿐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 그건 필요 없는 거였어. 하고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다짐했다. 난 죽을 때까지 입어도 남아돌 만큼의 코트와 원피스를 가지고 있는데 뭐. 하지만 교차로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계속 그 반품한 코트와 원피스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
그 옷들이 어떤 색깔이었고 어떤 모양이었는지 어떤 감촉이었는지 그녀는 세세한 부분까지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이마에 땀이 맺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핸들 위에 양 팔꿈치를 붙인 채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주행 신호로 바뀌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튕기듯이 힘껏 엑셀을 밟았다. 그때 황색 신호에서 무리하게 교차로를 뚫고 달려가려던 대형 트럭이 그녀가 운전하는 파란색 르노 자동차 바로 앞에서 전속력으로 돌진해 왔다. 그녀는 뭔가를 느낄 틈조차 없었다. 토니 타키타니에게 남겨진 것은 방 하나 가득한 7사이즈의 산더미 같은 옷들 뿐이다. 구두만 해도 200켤레 가까이 되었다. 그 모든 유품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엄두도 나지 않았다. 아내가 몸에 둘렀던 옷들을 언제까지고 안고 입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장신구 종류는 업자를 통해 부르는 값을 받고 가져가게 했다. 스타킹이며 속옷 등은 한데 모아 정원의 소각로에서 태웠다. 옷과 구두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후 그는 아내가 옷을 간수했던 방에 혼자 틀어박혀 빼곡히 걸려있는 옷들을 아침부터 밤까지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을 때 토니 타키타니는 신문에 집안일을 도와줄 여성을 구하는 광고를 냈다. 옷 사이즈 7, 신장 161cm 전후, 신발 사이즈 22인 여성 구함, 급료 높음. 그가 제시한 급여는 가히 파격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여서 13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미나미 아오야마에 있는 그의 작업실 겸 사무실에 면접을 받으러 몰려들었다. 그중 5명 정도는 옷과 구두 사이즈를 허위로 제시해서 실격을 당했다. 남은 8명 중에서 그는 아내의 체형에 가장 가까운 여성을 찾았다. 이렇다 할 만한 특징이 없는 얼굴의 20대 중반의 여자였다. 그녀는 별 장식 없는 흰 블라우스에 파란색 타이트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옷도 구두도 깨끗하긴 했지만 잘 보면 약간 낡은 것들이었다. 토니 타키타니는 그 여자에게 말했다. 일은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무실에 나와서 전화 응대를 하고 나를 대신해 거래처에 원고를 갖다 주거나 자료를 받아오거나 복사해 주는 것뿐이다. 다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실은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아내의 옷이 집에 많이 남아 있다. 그 대부분은 새 것이거나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는 것들 뿐이다. 당신이 여기에서 일하는 동안 그 옷들을 제복 대신 입어줬으면 한다. 그래서 구인 광고에 옷이나 신발 사이즈, 신장 등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정신 나간 소리라고.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당신은 생각하고 있겠지만 다른 뜻은 전혀 없다. 단지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없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말하자면 나는 주변 공기의 압력 같은 것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시기가 내겐 필요하다. 그동안 당신이 내 아내의 옷을 입고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아내가 죽고 없어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을 테니까. 여자는 입술을 깨물면서 그 기묘한 조건에 대해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그건 분명 이상한 이야기였다. 솔직히 말해 그녀는 토니 타키타니가 하는 이야기의 본뜻을 잘 납득할 수 없었다. 부인이 최근에 죽었다는 건 알겠다. 그녀가 많은 옷을 남겨두고 갔다는 것도 알겠다. 하지만 왜 자신이 그 앞에서 그녀가 남긴 옷을 입고 일을 해야만 하는 건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여느 때 같았으면 무슨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분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건 상대방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부인을 잃은 충격으로 어딘가 좀 이상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것 같은 타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뭐라고 해도 그녀는 당장 일자리를 얻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었다. 요 몇 달 동안 그녀는 줄곧 일자리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달부터는 실업급여도 끊긴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의 임대료를 내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다. 이처럼 많은 급료를 주는 직장은 아마도 2번 다시 찾기 힘들 것이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녀는 말했다. 자세한 사정까지는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단 그 옷들을 보여주실 수 없을까요? 정말 옷이 맞는지 어떤지 입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하고 토니타키타니는 말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한방 가득히 있는 옷들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백화점을 빼고는 그렇게 많은 옷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걸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옷들은 언뜻 보기에도 모두 값비싼 고급 옷들 뿐이었다. 패션 취향도 나무랄 데 없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눈부신 광경이었다. 그녀는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었다. 까닭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성적인 흥분과도 비슷한 설레임이 느껴졌다. 토니타키타니는 옷이 맞는지 입어보라고 말하며 그녀를 방에 혼자 두고 나갔다. 여자는 정신을 가다듬고 가까이 있는 옷을 몇 벌인가 입어보았다. 구두도 신어보았다. 옷도 구두도 마치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아주 잘 맞았다. 그녀는 그 옷들을 하나하나 손에 들고 바라보았다. 손끝으로 더듬어보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몇백 벌이나 되는 아름다운 옷들이 그곳에 질비하게 진열돼 있었다. 이윽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왔다.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눈물은 하염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죽은 여자가 남긴 옷을 몸에 걸친 채 소리 없이 꼼짝 않고 흐느껴 울었다. 얼마 후 토니가 들어와서 왜 울고 있는지 그녀에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예쁜 옷이 많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혼란스러웠나 봐요. 미안합니다.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괜찮다면 내일부터 출근해 주었으면 하는데 하고 토니는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일단 일주일분의 옷과 신발을 골라가도록 하세요. 그녀는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6일치 옷을 골랐다. 그리고 그 옷에 어울리는 신발도 골랐다. 그리고는 옷과 구두를 옷가방에 넣었다. 토니는 추우면 안 되니까 코트도 챙겨가라고 말했다. 그녀는 따뜻해 보이는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골랐다. 코트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렇게 가벼운 코트를 만져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그녀가 돌아간 뒤 토니는 의상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내가 남기고 간 옷들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째서 그 여자가 이 옷들을 보고 울었던 걸까? 그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옷들은 그에게 마치 아내가 남기고 간 그림자처럼 보였다. 7사이즈의 아내 그림자들이 켜켜이 몇 줄로 열을 지어 옷걸이에 매달려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내포하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샘플들을 모조리 모아 매달아 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 그림자들은 예전에는 아내의 몸에 찰싹 붙어서 그녀의 따뜻한 숨결을 받으며 아내와 함께 움직이던 그림자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생명의 뿌리를 상실한 채 시시각각으로 말라 비틀어져 가는 볼품없는 그림자 더미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 그저 낡고 바랜 옷일 뿐이었다. 그것들을 보고 있는 동안에 그는 점점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갖가지 색깔들이 마치 꽃가루처럼 허공을 떠돌며 그의 눈과 귀 그리고 콧 속으로 날아들어 왔다.
탐욕스러운 프릴 장식이며 단추며 어깨 장식이며 장식용 주머니, 벨트가 방 안의 공기를 기묘하게 희박한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넉넉하게 쳐놓은 방충제 냄새가 무수히 많은 작은 날벌레들처럼 소리 없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이 옷들을 증오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벽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눈을 감았다. 고독이 미적지근한 어둠의 진액처럼 다시 그를 흠뻑 적시고 있었다. 이미 모두 끝난 일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 와서 무슨 짓을 한다 해도 모든 것은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다. 그는 여자의 집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말했던 일에 대해 모두 잊어달라고 했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하고 그녀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미안하지만 갑작스레 사정이 달라졌다고 그는 말했다. 당신이 가지고 간 신발과 옷들은 모두 당신에게 주겠소. 옷가방도 가지시오. 그리고 이번 일은 잊어주었으면 좋겠소. 이 얘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말이오. 하고 토니는 말했다. 여자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야기를 하는 동안 더 이상 입씨름하는 것도 귀찮아졌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그 후 한동안 그녀는 토니에 대해서 우라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럭저럭 시간이 더 흐르고 나자 차라리 이렇게 된 것이 잘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애초부터 어쩐지 부자연스러운 얘기였던 것이다. 일거리가 없어진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녀는 토니의 집에서 가져온 몇 벌의 옷들을 한 벌 한 벌 곱게 펼쳐 옷장에 걸고 구두는 신발장에 넣었다. 그 새 것들에 비하면 원래부터 거기에 있던 자신의 옷이며 신발들은 어처구니 없을 만큼 초라해 보였다.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소재로 만들어진 새로운 종류의 물질인 것처럼 그녀에게 느껴졌다. 그녀는 면접 때 입고 갔던 자기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걸어놓고 청바지와 티셔츠로 갈아입고는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 마루바닥에 앉아 마셨다. 그리고 토니의 집에서 본 그 산더미 같은 옷들을 떠올리고는 한숨을 쉬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옷들이 많을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아휴, 그 의상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방보다도 더 넓었어. 그 많은 옷을 다 사 모으느라 틀림없이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었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죽고 만 것이다. 방 하나 가득히 찰 정도로 7사이즈짜리 옷을 남겨두고 말이야. 그렇게 멋진 옷을 잔뜩 남겨놓고 죽어버린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가 가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녀가 만날 때마다 새 옷을 입고 나오는 걸 보고 무척 놀랐다. 게다가 어느 옷 할 것 없이 모두 세련되고 값비싼 옷들이어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옷들을 대체 어디서 어떻게 손에 넣은 거야? 하고 친구들은 물었다. 말할 수 없어. 그 사람하고 약속했거든.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얘기해봤자 어차피 너희들은 믿지 못할걸 하고 그녀는 말했다. 토니는 마침내 중고 의복상을 불러 아내가 남기고 간 옷들을 전부 넘겨주었다. 제대로 값은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좋은 일이었다. 그는 거저라도 좋으니 한 벌도 남김없이 모두 가져가 주길 바랐던 것이다. 앞으로 2번 다시 자신의 눈에 띄지 않을 아주 먼 장소로. 그는 텅 비어버린 아내의 의상실을 오랫동안 그 상태로 방치해 두었다. 이따금 그는 그 방에 들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멍하니 있곤 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물끄러미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죽은 사람의 그림자에 그 그림자가 있었다. 하지만 달이 가고 해가 지나감에 따라 그는 차츰 예전에 그곳에 있던 것들을 떠올릴 수가 없게 되어갔다.
그 색깔이나 냄새 같은 기억도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품었던 그 선명한 감정조차도 기억의 영역 밖으로 뒷걸음치듯이 사라졌다. 기억은 바람에 흔들리는 안개처럼 서서히 그 모습을 바꾸어가며 모습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희미해져 갔다. 그것은 그림자의 그림자에 또 그 그림자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리고 손에 만져지듯 느껴지는 것이라곤 예전에 존재했던 것이 뒤에 남기고 간 상실감 뿐이었다. 때로는 아내의 얼굴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그 방 안에서 아내가 남기고 간 옷을 보며 눈물을 흘리던 낯선 여자를 떠올렸다. 그 여자의 특징 없는 얼굴이나 낡은 에나멜 구두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조용한 흐느낌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런 것들을 떠올리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낯선 여자의 모습이 자꾸만 되살아났다. 모든 일을 모조리 잊어버린 다음에도 이상하게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 여자의 일만은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아내가 죽은 지 2년 만에 아버지가 간암으로 죽었다. 암 환자치고는 고통도 적었고 입원하고 있던 기간도 짧았다. 거의 자는 듯이 죽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는 최후까지 타고난 행운아였다. 약간의 현금과 증권을 제외하면 타키타니 세이사부로는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남기지 않았다. 그가 남겨놓고 떠난 것은 유품인 악기와 살아생전 엄청나게 모은 재즈 레코드들 정도였다. 토니 타키타니는 그 레코드 더미를 택배용 골판지 상자에 넣은 채로 아내의 옷을 뒀던 텅 빈 방에 쌓아두었다. 레코드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기 때문에 공기를 갈아넣기 위해 정기적으로 창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때 말고는 그 방에 발을 들여놓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 산더미 같은 레코드를 집안에 끌어안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 점점 짐스럽게 느껴졌다. 그곳에 있는 것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때로는 숨이 찰 지경이었다. 한밤중에 눈을 뜨고 나서 좀처럼 다시 잠들지 못할 때도 있었다. 기억은 선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기억은 거기에 꼭 걸맞은 무게를 지닌 채로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중고 레코드상을 불러 얼마를 내고 사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미 예전에 절판된 귀중한 레코드들이 많았기 때문에 꽤 높은 가격이 매겨졌다. 소형 자동차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지만 그 역시 그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레코드 더미를 완전히 정리해버리고 나자 토니 타키타니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외톨이가 되었다. 감사합니다.